안녕하세요. 유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깡스토리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안녕하세요. 깡스토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내용이 뭔지 대충 들었거든요. 살짝. 저만 못 들었네요. 밥하시느라고. 오. 네. 그래서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뭘까 또. 지난번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 영화 소개를 잠깐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침 제 의도대로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몰랐어요. 오. 그래서 잘 선택을 했구나 아. 라고 하면서 네네. 들고 오길 잘했다. 아무튼 저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떤 영화를 선택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이 진짜 무색하게 제가 너무 기다렸던 영화가 있었어요. 오펜하이머인데 네. 이거를 해서 개봉하는 날 바로 보러 갔거든요. 그 오펜하이머를 보다가 중간에 한 장면을 보고 1초 만에 그래? 다음에 이 영화 해야지? 결정이 돼버렸어요. 아, 진짜? 거기서 나왔던 제가 확 꽂힌 단어가 메카시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였잖아요. 네. 세계 2차 대전에서 핵폭탄을 만드는 거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분이 나중에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심지어는 소련의 스파이로까지 약간 누명을 쓰면서 취조 같은 거를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메카시즘이었는데 이 메카시즘이라는 게 방금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공산주의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끈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현상 같은 거였는데요. 네네. 좀 극단적인 공산주의 색출 운동이었거든요. 이게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사회 풍조였어요. 약간 KKK처럼 그거는 이제 유색인종을 색출하는 거라면 이거는 공산주의를 다 색출하겠어. 막 맞아요. 이런. 그래서 이게 메카시 의원이 위주가 되어서 활동을 했다. 퍼진 운동이다라고 해서 메카시즘이라고 흔히들 부르고요. 그때 전 세계 분위기가 그랬나? 저희는 그쵸. 6.25 중이었습니다. 6.25 중인데 그 이후에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공산당.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인디아나 존스가 잡혔는데 어쩌다 잡혔는데 네.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장면이 스치듯 지나가거든요. 그 시절이죠. 그 시절은 공산주의자 말만 해도 아이들이 울던 시절이었나 무서워. 울음을 또 맞죠. 호암마마.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마녀사냥 시절. 맞아요. 미국은 특히나 심했던 게 이 메카시즘이 있었던 50년에서 54년이었고요. 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냉전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는 했지만 특히 심했고 이 시절에 그 메카시 그리고 메카시즘에 대해서 항변하는 언론인들에 대해 다루는 영화를 제가 오늘 들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특히 미국의 유명 방송이죠. CBS에서 앵커를 했었고 전 세계 언론계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에드워드 머로우라는 분과 그 분의 같은 프로그램 팀원들이라고 할까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펜하이머에서 메카시가 스쳐 지나가다 나왔을 때 네. 저도 수업에서 들은 이후로 현생에 치여서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공자인 저도 이런데 저보다 더 잊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아예 생소하신 분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저희가 공산주의랑 관련된 개념들을 듣기에는 왕왕 듣기에는 어려운 시대니까요. 네. 아, 네. 맞아요. 그게 네. 참 공교롭게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선택을 했는데 네. 하필 같은 날 그 개봉날이 광복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경축사에서 공산주의 발언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이런. 놀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낯설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공산주의가 떴고 그 이후로 메카시에 대한 콘텐츠도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시의적절한 선택까지 해버렸다. 그러네요. 아, 진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 네, 재밌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이렇게 돌 줄이야.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설명으로만 들으셔도 알 것 같이 실화 바탕이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을 다뤘기 때문에 저널리즘 영화에 속하는데 저널리즘 영화에서도 굉장한 수작으로 꼽히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걸 좀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해서 그런 분들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기가 약간 적절해졌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교훈적인. 네. 맞아요.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INFJ.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머로의 친구분들, 동료분들이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색출해내는 이 운동의 주역, 조제프 메카시의 실상을 파헤치면서 항변하는 이 자유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룬 영화의 제목도 머로 씨가 앵커로 활약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시사 프로그램 시인 나우의 클로징 멘트예요. 머로 씨가 항상 그 좀 진중한 얘기들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는 평안이 깃들기를 바랬는지 Good night and good luck 이라는 대사로 클로징을 했었거든요. 제목부터도 뭔가 좀 시사적인 느낌을 풍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또 신기한 게 2005년도에 최초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6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흑백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흑백인 게 아니라 전체가 흑백이에요. 또 희한한 게 사실 찍기는 컬러로 찍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 당시 자료 화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상에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1954년의 향수 분위기를 적합하게 느끼기에는 흑백 영화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으로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시사 영화로 손꼽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출연진들이 엄청나거든요. 주인공이 머로 씨 역으로는 데이비드 스트라탄 씨가 나오고 머로의 친구이자 시인 나우의 PD 역할로 나오는 분이 조지 클루니예요. 근데 조지 클루니 씨가 감독까지 맡았던 본인이 감독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배우로서도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걸출한 작품을 동시에 남기게 된 영화이고 또 우리들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20년 전에 앳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20년 전? 그렇죠? 얼굴이 더 개구졌을까? 네. 이게 저는 사실 다시 보기 전까지는 로다주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완전 무릎을 탁 쳤거든요. 당황을 해서 탁 쳤는데 그 이유가 오펜하이머에도 로다주가 주연으로 등장해요. 맞아요. 그렇다며요. 근데 안 보신 분들한테는 약스포가 될 수 있는데 로다주가 이 굿나잇 앤 굿럭에서는 참된 언론인 편에 서서 싸우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오펜하이머에서는 약간
약간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화 간의 의외의 상관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비슷한 시대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상 포인트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줄거리로 팍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영화를 딱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은 바로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초대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대화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자리가 머로 씨의 역대 그 업적들을 축하하는 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로를 소개하면서 머로 씨가 등장하고 바로 연설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머로 씨의 바로 그 업적이죠. 메카 씨를 물리치는 일을 수행했던 See It Now 프로그램을 진행한 CBS로 다시 저희는 연회장을 떠나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자마자 볼 수 있는 풍경은요. 나의 사상을 검증하는 충성서약서에 서약을 해라 라는 장면이에요. 와. 언론인데 언론이 사상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색출당하거나 회사에서 해고되느니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일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지만 고민을 하면서 서명을 해요.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또 다른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방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사거리가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방에 딱 두 분이 남는데 바로 머로랑 그 PD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공군 장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일로 라둘로비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세르비아 신문을 봤대요. 공산국가의 신문을 봤다 이거죠.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니까 너는 공군에 있을 수 없다 하고 쫓겨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그 외에 여타의 증거가 전무한 거죠. 원래 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공군이 제출했다는 고발장은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밀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밀봉이 돼 있는데 누가 봤겠어요. 엑스레이로 봤겠지.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봤을까?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재판도 없는 상태로 유죄 선고가 됐거든요. 재판을 해야 유죄 선고가 떨어질 건데 재판 없이. 미국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렇죠. 있었던 놀랍다. 거예요. 그래서 광적인 시대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파시즘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계속 봤어요. 이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을 당시에 아버지랑 여동생을 고발을 하면 군대에는 남겨주겠다라는 희한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자기 가족을 밀고 해야 되고 거기다 우리 가족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는 상황이니까 애초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일로 라둘로비치의 사건이 당시에 가족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연좌제가 미국에 만연했고 또 증거 없는 가짜 고발 그리고 가짜 밀고를 강요받는 세태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공군 사건을 접하고 에드 모로 씨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정도로 침묵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드 모로 씨가 이 사건을 보도하겠다고 나섰을 때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널리즘이라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머로가 하려는 것은 한쪽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 같은 방송을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쪽이 너무 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는 중립이 오히려 중립이 아닌 경우가 많죠. 아, 그렇지. 그냥
중립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양쪽 모두가 항상 올바른 상황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신에 객관성은 지켜야 되니까 마일로에게도 그리고 공군에게도 동등하게 반론 기회,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보도 의사를 밝혀요. 그러면서 실제로 방송 준비가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완전 전쟁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송이 모든 게 생방송으로만 이루어지던 시절이에요. 좋네. 그러니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북새통을 이루며 준비하는데 심지어 주제잖아요. 네, 지금 공군한테 전면전을 던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넘어서 지금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메카시를 저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이 역력한 상태에서 평소보다의 더한 전쟁통을 치르고 드디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메카시 의원이 제가 알기로 그때 거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현상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더 쉽지 않았을 거고. 맞아요. 이분이 뭐 거의 이 직급도 받고 있고 저 직급도 받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인기가 너무 많고 하니까 정말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완전 메카시 의원한테 도전하는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약간 곁다리로 밀고를 강요당하는 것에 단적인 사례가 되는 이 마일로 라돌로비치 씨의 사건을 먼저 다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로 씨가 이 중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방송에 포문을 여는데요. 이게 약간 공격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시청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담담하게 말을 해요. 언뜻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라는 듯한 투로 말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떠한 억양이나 강조, 톤 변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상태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신뢰성이 느껴지고 공정성까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캐릭터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참 언론인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청자들한테는 더 큰 무게감으로 이 방송이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무게감이 에드모로 씨는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건데 그게 또 역으로 다시한테 돌아오죠. 왜냐하면 거대 정치 권력과 싸우는 대사를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송을 끝낼 때쯤에는 굉장히 착잡한 표정과 함께 한숨을 쉬는 듯한 입맛다심을 보여줘요. 근데 정반대로 시인나우의 같은 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메카시즘이라는 현상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진실과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 환호하면서 반기게 되고 또 다른 쪽에서도 머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메카시겠죠? 그렇겠죠. 그는 언제나와 같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로가 1930년대부터 꾸준히 공산당 지지자였다는 증거를 보내와요. 그런데 얼토당토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 자료이고요. 그래도 거짓 자료지만 CBS의 최고 경영자로서는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카시에게 눈밖에 나게 되면 나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너의 편집권을 침해하진 않겠지만 직원들이 해고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애둘러서 말했지 사실 편집권을 탄압이죠. 침해하겠다라는 맞아요. 의미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로는 당연히 간파를 했고 여기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굴했다면 이 영화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메카시에 대한 방송을 보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미 조금 긍정적인 파문이 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PD는 팀 내에 점검을 들어가요. 혹시라도 공산주의랑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 팀이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있구나. 네, 팀원 한 명이 지금은 아닌데 아내가 과거에, 그것도 심지어 이혼한 아내인 걸로 나와요. 근데 과거에 잠깐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팀원들이 모두 당황하고 PD도 당황을 해요. 그런데 머로 씨는 담담해요. 머로 씨가 하는 말이 진짜 너무 멋진 말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무도 불온서적을 읽은 적이 없고 사상이 다른 친구도 없고 혁신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으면 우리는 그저 메카시가 원하는 인간형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삶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마음이란 걸 가지고 있고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원하는 모양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담담하고도 뼈대 있는 말이 바로 그 팀의 중심을 세워줘서 혼란스러웠던 그 분위기를 아예 다시 반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방송 준비에 임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로 방송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역풍을 맞으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겠고 객관성도 확보를 하려면 메카시가, 오로지 메카시가 직접 말한 인터뷰 영상으로만 방송을 만들자라고 하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 의도가 맞아떨어지고 시청자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방송을 만약에 메카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편집이 된 것 같다면 이의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의사를 밝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송은 아무래도 메카시 의원을 직접 다뤘으니까 더 큰 파문을 일게 되고요. 심지어는 언론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동안 언론이 탄압과 공포가 무서워서 침묵을 한 것도 있었지만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사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되는 기사를 주는 거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메카시는 항상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맞다. 좋은 기사거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줄인 거예요. 언론계의. 그런데다가 메카시 의원이 객관성이나 논리력 이런 건 좀 부족할지언정 연기 천재예요. 참 신기해. 그게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레알 정치인은 그런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스처라든지 억양 변화 이런 거 가지고 앞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공산주의를 색출해내는 영웅 행세를 하니까 여론의 분위기가 항상 이 사람의 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반전시켜버리는 물꼬를 튼 머로의 방송을 언론인들은 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들은 굉장히 지지하는 칼럼을 내는 등 반응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의외의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의외의 곳이 어디냐? 여태까지 CBS 방송국에 호전적인 반응을 보였던 공군이 갑자기 마일로 라둘로비치 씨를 복직시킵니다. 되게 신기하네. 그쵸. 이 총장, 공군 참모총장의 성명은 라둘로비치 중위가 미 공군에 있는 게 국가 안보에 득이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는 위험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이상하고 끝냅니다. 분위기답다. 네. 메카시즘에 슬슬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메카 씨는 어떻겠어요? 발등에 완전 불이 떨어졌으니까 꺼야겠죠. 그래서 며칠 뒤인 4월 6일에 변론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보내옵니다. 그 사이에 기다리는 사이에 메카 씨에 대한 세 번째 방송도 방영이 되고요. 드디어 4월 6일이 돼서 메카 씨가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다른 데를 통해서 만든 변론 영상을 보내와요. 그래서 그거를 트는데 제가 언론인이 아니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본인도 뭔가를 자료들을 들고 와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감정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머로가 공산주의다라고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요. 머리 좋네. 천재 정치인이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말투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머로 씨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인 나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으므로 저희는 그가 이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세게 나와. 네, 진짜 간단 명료한데 그래서 저는 더 유쾌하게 들린 대사였거든요. 이 대사 뒤에 바로 덧붙이는 게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 메카시 의원의 방식을 반대하고 비판하면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공산주의자가 부지기수겠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메카시즘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3부에 걸쳐서 이어진 방송이 드디어 끝나고 변론까지 끝나게 되면서 메카시 의원은 제대로 역풍을 맞기 시작합니다. 상원이 메카시에 대한 조사를 선언하면서 실제로 청문회가 이뤄지게 된 건데요. 여태까지 메카시 의원이 주장했던 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허위였다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의원의 자격이 한참 부족한 자격 미달이었다는 게 그 청문회가 생방송으로 또 중계가 되거든요. 좋네, 생방송. 네. 아, 일종의 사기꾼이 의원이 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다가 메카시 의원은 결국 정치 생명이 끊어지고요. 그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하거든요. 분에 못 이겨서 술 마시고 건강 악화되고 그러다가 결국 조촐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을 하면서 메카시즘의 시대도 아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린 일을 한 게 머로와 그 시인나우 팀인데 CBS는 이 방송계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약간 질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아니군요.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CBS 이 방송국 자체는 약간 암울한 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메카시 의원과 싸우던 와중에 직원들이 실제로 해고되기도 했고요. 자살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로 좀 심하게 몰렸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다가 좀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던 시인나우 방송 자체도 수준 높은 방송을 만들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락성 프로보다는 맞아요.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부족해서 항상 적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이끌어낸 진짜 바로 직후에 원래는 화요일 오후에 편성돼 있던 이 방송이 일요일 오후로 바로 밀려버려요. 아무도 네. 안 보는 시간으로. 그렇죠. 그때는 가족들이랑 편안하고 재밌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시사 보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다가 편수도 제한이 돼서 총 5편만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머로는 주제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요. 그래도
결국 프로그램은 종영이 되게 되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시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결과치고는 머로와 그 방송에는 좀 초라하고 씁쓸한 결말이 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초대됐던 그 연회장 또 사실은 방송이 종영된 이후에 그를 위한 헌정식이었던 거예요. 헌정식에서 다소 쓸쓸하거나 아니면 자기 위안을 하는 연설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머로 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마저 언론인들한테 소위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사실로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의 특유의 수완으로 이번에도 언론인들을 괴롭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마땅히 언론인이 해야 되는 괴롭힘이기도 해요. 너무 유명한 연설이어서 TV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지는 연설인데요. TV 방송이 오락성이나 자극성만 쫓아가고 무비판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또 방송국 자체도 그 무비판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그런 세태를 꼬집으면서 TV 방송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의 연설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사가 진짜 멋있는 게 TV는 지식을 전합니다. 깨달음도 영감도 선사합니다. 하나 그것은 최소한의 참고용으로 쓰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V는 다만 번쩍이는 전깃줄 박스에 불과합니다. Good night and good luck. 이렇게 말을 마치고 퇴장을 합니다. 언론인이고 항상 객관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대사 하나하나가 멋있게 나와요. 제가 잘 전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희열 느끼는 대사도 많았고 좀 한 대 맞은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대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대사가 또 신기한 게 조지 클루니 감독이나 그 제작진이 만든 대사가 아니라는 거죠. 머로 씨가 모두 앵커로서 직접 작성하고 방송했던 대사들 그리고 그런 연설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런 거를 생방송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더 신뢰성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칫 공격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 담담한 어조로 말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상승시켰고 또 이 영화가 그런 머로 씨의 톤을 따라갈 수 있게 흑백 방송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흡입력이랑 그 현장감 같은 게 굉장히 전달이 잘 돼요. 너무 현장감이 진중하게만 느껴지면 이 영화를 보고 착잡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재밌는 현장감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보시다 보면 방송 직전에 PD가 들어와요. 근데 이 PD가 뭔가 말을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숨어요. 숨어서 앉아요. 그리고 자기는 큐사인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3, 2, 1 해서 방송 시작이라고 하면 들고 있던 펜으로 머로의 다리를 툭툭 쳐요. 그게 앵커가 방송 시작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방송을 하는데 머로에게 항상 담배가 지어져 있고 지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피면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담배, 저기서도 담배라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담배 광고가 방송 직후에 방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약간 보이니까 더 1950년대 같다라는 흡입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재즈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재즈 음악도 한쪽 방에서 재즈 밴드랑 가수가 직접 부르고 있고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이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가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상황이나 방송하고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가사들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랑 스토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묘하게 연출을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찾아보면 23분 정도의 간격으로 재즈 음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 See It Now의 방송 분량 시간이었대요. 그런 것까지 영화에 좀 녹여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지 클루니 씨가 많은 걸 생각하고 만들어낸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성이 높아요. 그냥 화면도 좀 멋있고 대사도 멋있고 나오는 사람들도 응원하게 되고 실제로 걸출한 성과를 이뤘는데 그 끝은 약간 착잡하기도 하면서 뭔가 교훈 같은 걸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영화인데요. 에드머로 씨가 했던 대사들이 다 제작진에 의해서 쓰인 대사가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가 했던 말인 만큼 더 크게 와닿고 언론계의 전설로 남은 이유라고 또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카시즘과 메카시한테 큰 한방을 남기기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언론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 그리고 TV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루두루 뭔가 유산을 남겨주는 영화였거든요. 보다 보면 모로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업적만 있었다고 해서 방송계의 거물로 그리고 전설이라고까지 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1930년 후반쯤에는 보도라는 게 신문에서만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기자나 앵커가 뉴스 보도를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라디오와 TV 뉴스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머로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걸출한 영향력을 끼친 언론인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널리즘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거든요. 저널리즘의 아버지로서 항상 객관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남긴 대사도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간 양심을 추구해 오면서 제가 늘 옳았거나 현명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록 이번 경우엔 메카시 의원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성실한 자세로 진실을 탐구하고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항상 진실되고 객관성을 갖출 순 없는데 자신이 그거를 어쨌든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언론인이 갖추어야 되는 당연한 자세를 갖추고 항상 임했으니까 에드 머로에게는 그 말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메카시가 무너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맞받아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한 적도 없고 항상 과장과 허위 고발로 일색을 했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당시가 냉전 시대였다는 거.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였고 두 차례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었던 것도 그 혼란을 잘 틈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틈탔다는 부분도 그리고 과장과 허위 고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게 꼬집어내는데 머로 씨가 조사와 박해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초선 의원은 항상 그 경계를 넘나들었고 우리는 이견과 불충을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적국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국내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이 행동을 한 게 누구의 탓이겠냐. 그의 탓만은 아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끔 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사회가 이런 게 잘 먹히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메카시 의원은 그걸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실제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무조건 공산주의자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잘 먹혔던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이 자부심이 너무 셌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원래 기존에 체제 유지하던 강대국들을 모두 물리치고 미국이 1인자로 올라섰잖아요. 그런데다가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거치고 세계대전까지 거치면서 계속 승리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를 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이기도 하면서 자유주의의 반대인 소련과 공산당의 출현은 굉장한 불안감과 불신 같은 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자유를 탄압하는 이런 맞아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인권 침해는 당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심지어 민간인이 스파이로 몰려서 사형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이 침해가 당하는데 사상이고 뭐고 자유는 전부 다 박탈을 당했겠죠? 더 나아가서 이게 미국이랑 다른 거, 기존의 미국과 다른 거는 모두 반대로 규정이 돼요. 불순분자로 규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면 이민자, 유대인, 그리고 성소수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과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자라는 공식으로 성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공산주의자다. 와, 이민자는 이거 어떻게 공산주의자. 평행이론이지? 프랑스 지금은 정말 자유주의 국가고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평등과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는 맞아요. 그 프랑스에서도 그 19세기 말이었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그 반역의 죄로 몰아가지고 온 나라가 전부 다 반유대파, 유대파로 맞아요. 나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유대인 무조건 나쁜 놈 뭐 이렇게 몰아가던 근데 그런 게 시대별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비슷한 사건이 최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또 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어져 네. 왔었었고 뭐 현재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정말 무언가 불이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 그래도 머로 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에밀 졸라 같은 경우에 정말 완전히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렸으니까 현재도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거를 이런 영화로 대리만족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승리는 쟁취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대사들에서 주는 쾌감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약간의 대리만족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억압이랑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낙인이 한번 찍히면 해고, 임금 삭감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도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메카시즘이 미국판 마녀사냥이라고 불리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 이게 사이클이 있는가 보네요. 뭔가 이렇게 사이클 흐름을 타면서 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는 상태에서 메카시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뚫어주니까 그걸로 간 거고 지금의 우리나라 얘기하긴 못하니까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아니면 요즘 이스라엘 얘기도 참 쟤도 황당하다 싶게 돌아가는데 네타냐후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신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로도 굉장히 잘했지만 또 그 생각도 드는 부분이 뭐냐면 1954년이 무언가 또 변곡점이었나 보다.
왜냐하면 몰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싹 트고 있지 않았다면 그걸 뒤집을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 메카시즘이라는 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4년 정도가 이어졌잖아요. 50년에서 54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지치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적으로 믿기만 했던 사람들도 시간을 가질 만한 불이하다는 그 느낌을 받았겠죠. 맞아요. 저는 사실은 불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피로해졌다라는 피로감.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처음에 쾌감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무작정 오는 공포잖아요. 내가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안 되니까 침묵하는 게 좀 먼 공포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내 측근들 중에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당장 내가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감으로도 다가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저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모로 씨도 어쩌면 시간을 잘 선택했다, 시기를 잘 탔다, 맞아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는 얘기해야 될 때다. 맞아요. 좀 찾아보다 보면 머로 씨가 실제로 라둘로비치 씨 사건 가지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중에서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를 자기 혼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타이밍을 봤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 방송 영상은 영화보다도 좀 더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될 테니까요. 더 객관성과 일목요연함이 있었겠죠. 영화는 아무래도 시간 안에 극적인 맞아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좀 단축된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 1년 동안에 모은 자료를 보여주려면 좀 많이 스케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 방송은. 자유를 위해 자유를 침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타개해 나간 머로 씨가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 진정한 자유의 투사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렇단 얘기죠. 허나 집안의 자유를 팽개치고 바깥의 자유를 수호할 순 없겠죠.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숙한 미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든 공산주의에 물들거나 전향하지 않고도 그들과 대화하고 언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산주의로 몰리는데 진짜 실제로 진정한 자유 그리고 성숙한 사람, 사상의 자유 같은 거는 내 생각이 확고불동함에도 저 사람의 생각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포용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도 인정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만의 자유를 갖겠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탕납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메카시보다 언론인이 진정한 자유를 토로하고 있다라고 바로 보여지는 대사였고요. 이런 자유에 대한 고민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아까 두 분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최근 공산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든 상황도 그렇거니와 인터넷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댓글 부대들 그리고 악성 댓글 또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너무 쉽게 깎아내려요. 맞아요. 특히 뭐 소비자가 돈을 내긴 했지만 저 사람도 그 돈을 받고 저한테 서비스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마땅한 거면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욕구는 너무 높은 거죠. 그러면서 돈은 생각보다 조금 지불한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약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새 보면.
어려운 저널리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을 때 나와는 다른 의견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고민하기 좋은 윤활유가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네, 게 참 늘 이걸 아쉬움이 이제 남죠. 띄워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너무 무겁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 띄워지면 좋겠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오늘도 그 생각해봐야만 했던 내용을 또 갖고 오셨네요. 네. 그런 영화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보석 같은 걸 잘 찾아오시는지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네. 골라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